안녕하세요. 정사론 제7회는 순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글은 순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한 그런 내용을 어, 정리한 것입니다. 그 정사론 제7회는 뭐 소타일이 또 뭐 순수, 역속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그 D가 D를 하는 동작이 잘 맞는데 역자, 그러니까 순서에 맞지 않으면 좀 힘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소타의 동작을 하체가 상체를 당기는 동작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료의 동작은 정수리가 하늘을 향하게 자세를 꼿꼿이 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를 순서에 따르다. 예, 그래서 요거를 요 수를 서수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수로 풀이를 하였고요. 안전고문님 같은 경우는 요거 셈수를 자주사고로도 풀이했으니까 어떤 부분은 셈수, 어떤 부분은 자주사고로 이렇게 풀이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수를 이렇게 하노이탑으로 하노이탑을 사용하여서 음, 어,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도식화는 어떤 현상이나 뭐 특성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이렇게 간편화도 해주지만 또 너무 단순화시키면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식화를 볼 때는 어떤 통찰력, 그 다음에 관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면 순서에 맞으면 이런 정상적인 탑 모양이 된다는 거죠. 순서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깨 힘으로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순서에 맞는데 만약에 손과 팔에 힘을 쓰면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체 힘을 먼저 힘을 쓰고 견갑 힘을 쓰면 이렇게 순서에 맞는데 그거를 만약에 견갑 힘을 먼저 쓰고 하체 힘을 쓰면 이렇게 뒤집은 형태가 돼서 서로 간섭하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팔을 당기는 이제 동력을 보면 이제 밑에 머리, 그다음에 넓적다리, 허리, 그다음에 요 흉곽 라인, 어깨 라인, 그다음에 팔과 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요. 대가로를 묶어서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넓적다리부터 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가 제일 밑에 있냐. 근데 이거 머리라는 거는 뭐 두용직 또는 뭐 채직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를 꼿꼿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꼿꼿이 하는 전반적인 것이고 또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랫부분에 표현했습니다. 머리를 꼿꼿이 하라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토마스 메이어 근막경성 해부학에 보면 인체를 긴장 통합체, 텐션 그래프 스트럭처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아래 구조물과 위에 구조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둥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장력,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랫부분이 어떤 자세를 꼿꼿이 하는 부분이 되고 요 윗부분이 어떤 상체 이렇게 당긴 동작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깨 축지와 요 어깨 라인이랑 흉곽 라인이랑 보면 그러니까
어깨 축지는 사실 이렇게 하나의 견갑골로 붙어 있죠. 근데 그 힘쓰는 거를 이제 고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분리를 했다는 거, 예, 그걸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 동력원을 도식화 이렇게 하노이 탑의 원반으로 해서 이렇게 도식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르고요. 그다음에 힘이 크기랑 원반이 크기가 이제 비례한다는 거. 그다음에 힘쓰는 순서가 맞으면 원반은 제대로 쌓이고 힘쓰는 순서에 맞지 않으면 원반이 뒤집히는 형태가 된다는 이런 거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요거를 그 저울추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게 그 판수동 저울이고요. 그래서 사람도 팔이 있지만 얘도 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고찰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는 했는데 이게 그 추의 모양이 좀 요게 좀 더 깔끔해가지고 요 모양으로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추는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사실 무게는 똑같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무거운 게 아래로 가게끔 해서 그 이제 추를 놓죠. 음, 그래서 이 동력원에 대한 적용 규칙을 보면 일단 장기 면상이 있어요. 이게 그 말단에 힘을 주면, 그러니까 주먹을 쥐면 팔이 이제 굳죠. 팔이 굳으면 어깨가 굳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량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깨를 중심으로 회전하면 어깨가 잠겨요.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 가령 회전축이 그 쳇바퀴 축이 만약에 덜렁덜렁거린다면 차가 주행이 불안정해지겠죠. 뭐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그 관절이 회전축, 그러니까 뭐 기계체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몸의 회전축이 몸의 중심일 수도 있고 몸이 바깥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절의 회전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근육의 이제 효율성이 있는데 요 근육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딱 움직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랑 끝에는 효율이 안 좋아요. 또 움직이는 중간에가 효율이 좋거든요. 왜냐면 근섬유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붙으면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을 빼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지가의 원리는 뭐냐면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 수도 있지만 몸통이 뒤로 가면 거북이 머리가 내밀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로왕의 전설에 이제 구지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수기현화 그래서 그 머리를 내밀어라는데 그 수로왕을 수현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수로 그러니까 추대되거나 이제 선출됐다는 거죠. 수현왕이라고 만약 불렀다면은 이제 뭐 쿠데타나 뭐 그렇게 자기가 막 해서 그렇게 집권하나 했으면 아마 수현왕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깨로 이제 당기는 동작에서 보면 이 소나기가 있잖아요. 주먹을 꽉 쥐면 팔이 잠겨요. 팔이 잠기면 어깨가 잠기고. 그래서 정사론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공기가 통하게끔, 소나기에 공기가 통하게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사해결에서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대들보 형식으로, 되라. 이제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암벽 등반이나 뭐 철봉도 그렇지만 암벽 등반에 보면 요 손가락 매디로 이렇게 뭐 체중을 지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이거를 치면 강력한 지지력을 발휘해요. 정사론 제3회에서 보면 수완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완이라는 건 손해목을 의미하는데 또 수완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일을 꾸미거나 풀어나가는 재간이 좋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손 회목에 힘을 빼고 갈고리 형태로 해서 물론 이제 하삼지도 그렇고요, 깍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장력을 감당하는 것이랑 또 뭐 이렇게 줌질이라 그러죠. 줌질하고 뭐 깍지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힘을 쓰는 거랑 어느 게 더 스완이 좋은 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어깨로 당기게 되면 팔과 손은 이렇게 같이 딸려와요. 협력을 하죠. 근데 어, 팔과 손에 힘을 먼저 써버리면 이 어깨가 부자연스러워져. 그래서 간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할터에서 활을 배우면 사범님한테 활을 배우죠. 그래서 사범님들은 기본적으로 어깨 쓰는 방법을, 어깨로 당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사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잘하려고 가령 뭐 하삼지를 꽉 져라, 뭐 깍지를 실하게 하라 그래서 뭐 손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깨가 붓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못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면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하시는 분들을 다. 근데 이제 몸통으로 당기기 이렇게 들어오면 뭐 그런 게 있나? 그게 맞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몸통으로 당기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제가 힘을 많이 빼라 그러라고 하는데 이 근육 속의 근섬유를 보면 이게 뭐 3.6 마이크로미터에서 1.2 마이크로미터를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 굉장히 작죠.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수축을 하는데 마이오신 헤드가 막 움직이면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합 부위가 작아요. 그래서 힘을 많이 못 쓰죠. 그다음에 끝까지 들어가면 다 움직였으니까 힘을 못 쓰고 그래서 중간 부분이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음, 이게 처음과 끝보다는 중간 과정이 힘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고 하는 게 더 큰 힘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이 올라가면 흉곽도 같이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힘을 빼고 내리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근데 만약에 같이 올라가면서 이 어깨 힘을 빡 써버리면 여기가 굳어요. 왜냐면 기량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고형의 무경사업 점종 지미집에 보면 이제 어깨는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척학세의 유리한 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깨 힘이 걸리면 이게 내려오기 힘드니까 미리 내려두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흉곽 내리기, 견갑 내리기, 허리 내리기. 네, 그렇게 글로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견갑이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견봉은 그대로 있고 팔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팔이만 쓰는 거죠. 이런 동작이 있는가 하면 이제 견갑도 같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내려. 요거는 이제 팔만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요 중심도 같이 내려오는 동작이 요 세 번 동영상 4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몸통으로 내려당기기의 동작으로 이제 요거를 설명하고 있죠. 빗장뼈의 동작 유형을 보면, 빗장뼈의 동작은 견갑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는 견갑 운동이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가령 뭐, 양궁식으로 당긴다 그러면, 이 중팔을 뻗어놓고, 이렇게 당기니까, 이 쇄골 빗장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후인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만약에 양궁도 귀 뒤로 이렇게 끄는 식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인 동작과, 하강 회전 운동을 같이 하게 되죠. 양궁식으로 뭐 줌을 박아놓고 고정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7번에 고정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빗장뼈는 이 회전 쪽 잠기면상으로 보면 빗장뼈가 회전을 하면 어깨가 잠겨요. 네. 그래서
어깨가 잠기기 전에 이 빗장뼈를 아래로 쫙 같이 수평으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 그 견갑이 잠김 현상이 좀 유예가 됩니다. 빗장뼈를 이렇게 어깨 견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침뼈라고 안 부르고 왜 빗장뼈라고 불렀을까? 혹시 우리 선조들은 그런 어떤 빗장뼈를 먼저 움직이는 견갑이 잠기는 그런 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머리를 꼿꼿이 하는 동작은 아주 강력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제일 하단에 이제 도식하에 제일 하단에 이제 설치한 거죠. 그래서 하체로 상체로 당기는 동작 그거를 소타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그 스테인리스봉과 고무줄로 이제 간단한 구조체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로 당겨주는 게 소료, 그다음에 아래로 당기는 게 소타. 그래서 이렇게 당겨진 부분이 이제 머리하고 자세를 바로 하는 힘이 해당되고요. 이 윗부분이. 그다음에 이 아랫부분으로 당겨지는 거는 이제 하체로 상체를 당기는 동작.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지개를 이렇게 피잖아요. 하면 기지개 이제 피는데 몸이 피곤할 때 이제 팔다리를 쭉 피죠. 그래서 이제 소타소료 이제 이 하체로 상체를 당긴 동작이랑 비교해 보면 견갑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기지개는 견갑이 위로 올라가는데 소타소료 동작에서는 견갑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공통점도 있어요. 몸을 쭉 핀다는 거죠. 그래서 뭐 활을 한 발을 쏘더라도 몸이 개운해지는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꼿꼿이 한다는 건 사실 뭐 물동에 있듯이 뭐 그런 동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체로 상체를 당기는 거는 어, 하체로 상체를 당기기 때문에 하체가 땅을 박차는 그런 역할을 돼요. 그러니까 기지개를 쫙 펴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기지개를 쭉 펴거나 뭐 옆으로 모로 누워서 기지개를 쫙 펴면 이 상체도 위로 올라가지만 하체도 쭉 아래로 이렇게 발끝 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하체로 상체를 당기는 동작은 이 하체로 이 박차는 동작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이제 견갑이 이제 힘을 쓰는 거죠. 소료를 보면은 소료가 어떤 시작점이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고 자세를 바로 하는 힘이죠. 정사론의 어떤 기본 철학은 엄방각 천지인데, 정사론 제22에서도 보면 이 명과 체가, 그러니까 아가 되고요,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요 비와 절, 그러니까 이 팔과 요 삼절 있죠. 그러니까 손목, 중금이, 어깨는 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받는 객체가 된다는 거죠. 이 몸은 힘을 주는 주체, 요 관절은 힘을 받는 객체. 여기서는 이제 정사론 22에서는 피하라고 표현했는데, 피하는 아군과 적군의 개념이죠. 피하 식별 개념, 뭐 피하 식별 카드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표현했는데, 정사론 제5에서는 이제 골절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밟고, 그다음에 어깨축지는 리를 하고, 우골은 머물고, 오두는 지지하고, 그래서 소타는 뭐 소료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소료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라는 게 대학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보면은 소료를 시작한 게 지로 그치고, 근데 대학은 지어지선에서 해서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를 얻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류를 통해서 자세를 발화하고 또 정계에 도달하고 정심에 도달하고 또 선사 그러니까 착할 선자를 써서 선사에 도달해서 지어지선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료는 시작점이고 그리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소자수를 보면은 머리는 정수리를 하늘로 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기본이 되고 첫 번째 경직이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하체로 장체를 당기는데 그 힘은 하체가 땅을 박차는 힘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 그래서 리를 하는 거는 그래서 상체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사로는 이게 그 어깨에서 오두로 갔지만 사실 그 소류가 먼저이기 때문에 오두에서 이렇게 견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힘을 쓰는 방식은 이제 거꾸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통으로 이제 당기는 것을 보면 견갑을 벌린 후에 그다음에 이 하체로 당기면 그러면 여기가 견갑이 이제 그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쓰기가 힘들어지죠. 견갑의 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견갑을 벌리지 않고 내리면 이제 힘쓰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이제 그 개념을 흉곽과 어깨 쪽지 그다음에 허리에도 적용을 하면 몸통 전체를 벌리지 않고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순서에 맞는 거죠. 걸리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벌리지 않고 내리는 몸통을 벌리지 않고 내리는 개념을 이제 삼동의 그러니까 삼동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팔이랑 이쪽 팔이랑 그러니까 삼동편사라고 이쪽 쪽에서 이제 그 방상 그다음에 출신 한량 이렇게 세 명이 나오고 이쪽에도 같이 당상 한량 당상 출신 한량 그렇게 세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등편사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개념을 몸 앞과 뒤, 그다음에 몸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고찰을 해봤고요. 그거를 이제 정사는 17에 나오는 선사일절 개념으로 이제 통합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통짜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만 이렇게 뭐 벌리거나 그러지 않고 몸을 통짜로 내리는 그런 개념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2015년도죠. 2015년도 12월 달에 그 했던 개념을 요거는 그 어깨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수평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온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거를 좀 확장해서 어깨 라인, 그다음에 흉곽 라인, 허리 라인도 이게 벌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렇게 확장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깨에도 부하도 안 걸리고 이게 샌날도 쑥쑥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으로 그러니까 통짜로 몸통을 당기는 기본 개념은 이제 그 견갑을 먼저 벌리지 않고 단독으로 쓰지 않고 그다음에 하체 힘으로 상체를 그대로 또 하체는 이 땅을 박차는 그런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거궁을 쓰는 그런 궁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는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먼저 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조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조언을 해서 제일 최상의 상태는 뭐냐면 상대방도 배움을 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도 호의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때가 아주 최적의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도 본전인 경우가 많아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배우는 사람은 막 듣기 싫어해. 이 사람 싫어해. 가르치는 사람 싫어해. 근데 이 가르쳐주는 사람은 억압적으로 막 악의적으로 막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가르쳐주는 것도 막 틀리게 가르쳐주는 거야.
나중에 이 사람이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해봤지만 해보니까 몸이 아파. 자세가 뭔가 안 맞아. 이런 경우는 아주 취약이 되죠. 예. 그래서 조언을 한다는 게 조언을 받기도 그렇고 조언을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중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견갑을 벌리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 먼저 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을 참고사항으로 정리해 봤는데, 그러니까 원방각, 뭐 첨성대, 석굴암, 석가탑, 황룡사 목탑 이제 거기에서 고찰한 거를 하노이 목탑으로 이제 객관화하고 그 과정을 이제 판수동 저울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봤는데요. 그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첨성대 같은 경우는 천문대라고도 하지만 선덕여왕을 어떤 추모하는 어떤 기념탑으로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석가탑을 보면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이 석굴암은 어떤 과거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신의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걸 지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상의 세계가 되고 아미타불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불국사에 보면 대웅전이 있고 이게 석가모니불이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 사바 세계를 표현하고 그 밑에 이제 극락전은 미륵불이 있고 미래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조감들을 보면 대웅전이 위에 있습니다. 요 극락전보다. 그다음에 비로전보다 관음전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 중생을 구제하는 거를 어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우선시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 아, 음,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하노이 석탑을 이렇게 하노이 탑을 어, 이걸 하노이 탑이라 그러는데 이게 하노이에 이런 형식의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탑이 많아서 이걸 하노이 탑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우리 황룡사 목탑이 남아 있으면 요거는 중도 타워고요. 요게 중도 타워고 요게 경주 타워죠. 여기에 올라가 봤는데 아주 전시 공간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만약에 황룡사 구축 목탑이 남아 있다면 이거를 하노이 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황룡사 탑 뭐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이 하노이 탑은 이 게임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하노이 탑에 얽힌 전설을 이제 논문에서 소개를 했는데 베레나스 여기 인도에 있는 도시죠. 강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막대기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황금으로 된 원판이 끼워져 있다 그래서 1큐빗이라는 것은 요 팔꿈치부터 요 중지 끝까지 1큐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최적의 방법으로 쌓으면 64개를 원반 옮기려면 2에 64승 1초에 한 번씩 옮긴다 그래도 5,845억 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전설에는 하루에 한 개만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적의 상황이라도 5경년. 그러니까 5가 있고 뒤에 동그라미가 16개 붙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하노이 탑을 이제 전설을 예를 들면서 세계의 멸망을, 그러니까 세계의 종말을 얘기했던 거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판수동 저울이 같은 경우는 얘가 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찰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데
이게 모양이 좀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노이 탑으로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깨를 먼저 벌리지 않는다. 그래, 어깨를 먼저 벌리지 않으면, 어깨에 걸리는 부상, 그러니까 어떤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몸을 통으로 해서, 몸통, 그러니까 하체를 상체로 이렇게 당기 있는 몸통 힘을 쓰면, 활의 장력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영화나 소설 속에서 보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힘을 쓰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물론 영화니까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현실에서도 뭐 활쏘기뿐만 아니라 어, 무술, 무예, 또는 스포츠, 예술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에 힘을 쓰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만약에 저랑 생각이 다르다면 뭔 소리야? 견갑을 써야지. 이렇게 뭐 견갑을 미리 이렇게 안 벌리면 어떻게 힘을 써?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이거를 봐주셨다면, 또 그렇게 봐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다들 어려워하시고, 또 이제 2022년 새해가 됐는데요. 일단 건강하시고, 그리고 활쏘기에서도 많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